그 논어에 관한 것도 여기 논어 읽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제가 잠깐 우리 고영욱 정교님하고 잠깐 티타임을 아침에 와가지고 했었는데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저는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보다 551년 선배님이세요. 공자가요. 예수보다 551년 선배님이신데 그런 공자가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옛날 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공자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몇백 년 후에 맹자가 나왔는데 그럼 맹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선비는 돈하고 선비가 청렴해. 당연히 청렴해야죠. 근데 선비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맹자 첫 장에 하필로할 이익고 여규 이인이다. 왜 이익을 말합니까? 맹자가 인과 의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돈하고 멀어져야지 선비는. 개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비라고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때 맹자가 말한 양해왕한테 이야기한 건 양해왕이가 지가 왕자를 써서 거기다 기록에 남겼지만 이를테면 진주에 있는 구청 시장이나 구청장밖에 안 돼요. 그놈이 지가 권력 있다고 왕이라고 참남하니까 너 맹자가 가서 네가 놈이 왕이야? 너 왕 아니야. 그리고 왜 너 사익을 챙겨? 그때 맹자가 말한 건 너 사익을 챙기지 말아라. 공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왜 너 개인적인 주머니에다가 돈을 챙겨? 그게 맹자가 말한 하필로 할 이익고예요. 세상에 남자 여자 남녀노소 전부 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뭐 선비는 돈 없이 뭐 초가집에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개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논어와 맹자를 읽는 사람들이 그 자꾸 해석만 잘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시대 공자, 이 시대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그게 후속 세대로 이렇게 옮겨지죠.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타이완, 일본 수대학, 수십 개 대학, 타이완, 베이징, 중국, 상하이 모든 대학에 가서 우리나라는 뭐 부지기 쓰고요. 우리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중앙도서관 액자에 학위시습지 불영여로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한자문학원, 유교문학원에 은행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한글 서원 있는데 은행나무 없는 데 없잖아요. 교목이잖아요. 왜?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제자를 키웠으면 공자는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를 육성했으니까 은행나무가 상징 아닙니까? 성균관에도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학위시습지 불영여로가 은행나무와 같아요. 그러면 배우고 때때로 공부하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저녁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맨날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시습이라고요? 물론 맞죠. 주자도 조사 비약 새가 자주 날개짓 사는 거다. 맞습니다. 어르신들 거 본받아야죠. 배울 학자는 본받을 효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본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 것만 달달달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시습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날개 우자가 두 개 있잖아요. 기루자가 정신과 육체를 양쪽으로 날개짓을 하라가 그게 습이에요. 시대에 맞게 적용하라는 게 저는 그게 공자의 최고 가르침이고 그래서 논어가 인, 의, 예, 지, 신 우상을 어지린자를 최초의 머리편 첫 문장에다가 경문에다 놓지 않았고 학위시습지를 놓은 이유도 예수보다 551년 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입니까? 2600년입니까? 이 공자가 사망했어도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남겨야 된다. 융통성 있는 가르침, 시의성 있는 가르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논어 첫 편에다가 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옛날
옛날 거, 옛날 문헌, 옛날 정치, 옛날 역사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아시죠? 실록이 뭐예요? 실록은 사실을 기록한다 그래서 실록이에요. 그 사실도 왕의 말을 언행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관들이 사초라고 하잖아요. 막 자기네들이 사관들이 사초라고 해서 초서로 쓰고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세종대왕이 가서 우리 아버지 이방원 태종이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맹사도 무슨 말씀이요? 보면 안 된다. 그럼 좋은 것만 기록하게? 이방원의 나쁜 짓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팩트만 기록되는 게 실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록이 딱 존재하잖아요. 뭐 태종실록, 세종실록,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대 뭐 조선의 20몇 대 왕들 실록이 각 왕의 세종실록은 세종실록만 이렇게 있고 태종실록은 태종실록만 있고 효종실록은 효종실록만 이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선조 때 임진왜란을 맞았잖아요. 우리 진주는 임진왜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한반도 반만년, 그러니까 5천년이죠.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불우한 시대가 조선시대 선조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 화폐 퇴계 이왕, 율곡이 이렇게 성리학의 최고, 우리 강의록에 보면 뭐 성리학 나오는데 주장하게 최고봉인 퇴계와 율곡이 동시에 존재했던 때가 선조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조 때 가장 못 살았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못 살았어요? 실천은 옛날 거만 바지가랑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시대에 맞게 구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 때 전쟁 끝나고 이졸, 율곡이 죽었다. 딱 세 글자입니다. 이졸. 그리고 율곡 이는 지 엄마 돌아가시고 지 엄마 죽고 나서 머리 감고 삭발하고 금강산 갔어. 중됐어. 태조 이성대와 이방원이가 순위 업불 정책을 했는데 아니 중인의 동을 어떻게 문묘에 배양해? 그래서 율곡을 다 깠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조 수정실록을 만듭니다. 야, 과거시험 교재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쓴 걸로 과거시험 가반 채점 안 했어. 율곡 이가 했던 사서 언어로 과거시험 채점했어. 현투를 최초로 다룬 그 율곡 걸로 했어. 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명설도 뭐 그게 외나를 막자, 청나를 막자 어쨌든 북방을 강조하는 건 율곡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명 조식 선생이 퇴계하고 남명 조식 선생님은 헌신적인 사람이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조실록이 있는데 선조 수정실록이 똑같이 또 하나 공존합니다. 그러면 뒤에 정권 잡은 이 선조 수정실록을 적은 이 당파가 야 저거 앞에 거 다 불태워버려 라고 말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했죠. 전하 저 앞에 거 선조 실록 다 불태우고 저희가 만든 율곡 이 선생님의 이 찬양한 이 글을 우리 선조 수정실록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정권 잡은 사람이나 왕이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거 옛날 것도 태우지 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달라. 그 평가는 누가 해? 우리 후손이 할 거야.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 수정실록이 있고 둘을 똑같이 갖다 놔라. 이게 조선왕조에 이런 실록이 무려 7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평가하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 한 4, 50명 계시는데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자기를 냈고요. 제가 주먹을 냈어요. 그럼 제가 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보자기 내고 제가 가위를 냈어요. 50명 보자기에 제가 가위를 냈으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죠? 제가 이기지만 서양은 어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겨요. 저 혼자 가위 이겨서도 다수가 보자기를 냈잖아요. 서양의 가위바위보는 이렇게 달라요. 제가 아무리 가위를 내서 보자기가 많기 때문에 다수결을 해서 보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고 전교님이, 고영욱 총교님이 슬며시 가위를 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서양에서는 그래도 보자기를 49명이 보자기를 냈으면 보자기가 이기지만 고영욱 총교님이 주먹을 이렇게 딱 가위를 내면 우리는 어때요? 무효가 되잖아요? 이건 뭐냐?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왕권 사회에서도 왕이 군림하는 사회에서도 말이죠.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명품의 루비통 아시죠? 루이 왕정, 황제, 왕정 시대에서도 왕 맘대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왕 맘대로 했습니까? 삼정승 6조 판서제도 뒀어요. 너 왕 맘대로 하지 마. 삼봉 정도전이가 서자 출신인, 첩의 아들인 삼봉 정도전이 다 한번 들어보셨죠?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창건한 삼봉 정도전이가 전하, 고려 보셨죠? 나이 어린 왕 갖다 놓고 세도정치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똑똑한 신하들, 똑똑한 유생들, 똑똑한 선비들 키워서 삼정승 6조 판서 두고 전문직으로 이렇게 CEO 제도 하셔야 됩니다. 이방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봐라. 이거 조선왕조 건국하는데 지가 좀 도왔다고 발언이 너무 센데? 바로 죽여버렸어요. 또 이 정도전에 후손이 또 들고 일어날까봐 부관 참시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나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봉 정도전의 권위대로 삼정승 6조 판서 제도를 갔어요. 왜? 너 왕이지만 절대 너 마음대로 못해. 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말 안 들어? 왜 6조 판서 말 안 들어? 삼정승 6조 판서 제도로 갔어요. 회계와 율곡을 같이 신하로 데리고 있었던 선조 때 제일 못 살았지만 또 제가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세종대왕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 때 가장 데모가 많았어요. 조선 성균관의 유생들이 96회 동안 광화문 경복궁 앞에 가서 이거 뭡니까? 이거 뭐라고 석고대제 가만히 깔고 데모했어요. 이 사람들이 데모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관이라고 그래요. 성균관을 비워놓고 집에 간다 이겁니다. 단식투쟁이에요. 이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황희정승이라고 아시죠? 계란유골의 고사성어를 가진 계란유골도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떤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계란유골을 설명하는데 닭의 알 속에 뼈가 있다. 아니 닭의 알 속에 뼈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뼈골자 썼다고 뼈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요. 세종이 황희정승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장마철에 조선시대 때 맨날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왕한테 경복궁에 왕 최고의 그 상품을 이렇게 지방에서 진상하는데 그날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한양땅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잘 아시겠는데 이렇게 지푸라기에 계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듬성듬성 계란이 이렇게 한 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 이걸 계란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야 백성들 이렇게 못 먹고 있는데 내가 그 계란이 목에 들어가겠냐? 그 청렴한 황희정승한테 줘라. 그리고 황희정승이 이걸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나마 몇 개 들어온 그 계란 속에 골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며칠 걸려서 오겠는데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계란이 골았어요. 그걸 계란유골이라고 골았다는 그게 한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골았다의 그 한글을 음차해서 뼈골자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란유골입니다.
근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계란에 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오비 3층이다. 내 코가 석자다 그랬더니 내 코가 피노키오처럼 석자나 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요. 내 콧물이 석자만큼이나 흘러내릴 정도로 급하다, 창피하다, 급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 조선은 이 선비들이 이 논어 맹자를 왜 공부했겠어요? 너 권력 있다고, 너 지방이 현관이라고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결정할 거야. 제가 뭐 오늘 이거 해석도 중요한데 제가 재미난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약용 다들 아시죠?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정조대 사람입니다. 정조대. 정조는 아버지가 사도잖아요. 사도 그 왕의 그 사도 그 저기 군의 이름이 왜 사도입니까? 생각할 사자. 그 다음에 애도하다 슬플 도자예요. 사도. 영조 엄마가 누구예요? 왜 무술이에요? 영조가 첩의 후궁의 아들만 돼도 영조가 그런 아킬레스건이 없었을 텐데 그냥 무술이 영조의 엄마가 무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천해. 그래서 대소신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견제와 균형한다고 신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것들이 나를 왕권자에서 내려놓으려고 할 거야. 그래서 영조가 사도세자 나놓고 나서 세자 내놓고 나서 책봉하고 짐은 건강도 안 좋고 왕위에서 보위에서 내려오고 내 세자를 빨리 책봉해서 권자에 올려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조가 이렇게 슬며시 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이라고 합니다. 볼간자. 볼간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눈목자 위에다가 손수자 이렇게 놓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고 봅니다. 이렇게. 잘 자세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 어서 내려오십시오. 그런 놈은 영조가 바로 관직에서 내렸습니다. 저놈은 나를 미워하는 놈이다. 전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옥체 보존하시고 계속 이렇게 통치를 잘하셔야 탕평책도 하셔야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맨날 새해만 되면 나는 권자에서 내려가겠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그래? 너도 그럼 관직에서 나가.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 이 영조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 역대 왕 중에서 50몇 년 동안 보위했어요. 가장 통치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놓고 싶지 않았죠. 그때 세자는 너무나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았어. 너 그날 해왔던 거, 너 뭐 공부해서 뭔 읽었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자가 된 거가요. 그래서 죽으니까 아버지가 사도라고 영조가 자기 아들을 사도라고 지은 겁니다. 시 300을 일원이 폐지하면 사무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사무사. 논어에 나오잖아요. 유정편에. 그 생각사자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춘기 할 때도 생각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각사자를 써서 조선시대 사랑이라는 한글이 어디 있겠어요. 애정합니다. 사랑 예자를 썼겠죠. 그러나 생각사자를 써서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그 슬픔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맹자의 환가고독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었어. 호랍이야. 남편이 죽었어. 과부야. 부모가 없어. 고아야. 아이 결혼을 안 했어. 독이야. 독신자야. 그런데 여기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은 환가고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옛날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이 환가고독 내 분야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조가 내 자식을 내가 죽였어. 사랑하는데 사도야. 생각만 할수록 사랑하는데 슬퍼. 내 손자 정조만큼은 내가 잘 키울 거야. 정조는 아버지 잃은 원인을 할아버지한테 보고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불러서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아, 저 오늘 깨죽 먹었어. 너 뭐 먹었어? 시금치가 맛있었어요. 정주 그 어린 정주원 그 손자한테 너 뭐 먹었어? 그날 밥이지 뭐가 맛있었겠어요. 맨날 할아버지한테 시큰둥했습니다. 그 정조가 권자 울르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원수 갚을 거야 라고 했으면 제2의 연산군이 됐겠죠. 엄마 원수 갚을 거야, 아버지 원수 갚을. 그러나 정조는 할아버지의 그 정권을 잘 하고자 신하들 유생들한테 가가지고 너 어제 공부 뭐 했어? 아, 유생들 공부했나요? 그 당시에? 세종 때만 공부했겠죠. 뭐 세종 이후에는 공부 좀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유생들이 공부 안 하고 밤만 되면은 그 성균관에 그 기숙사에서, 여기도 우리 한국에 보면 기숙사 동지에 서서 있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발 담그고 이걸 탁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을 쉽게 씻을 타가 세탁할 때 발 담그고 막걸리나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잡으러 오면은 사감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는 게 그게 뭐예요? 피할 피자, 말 맞자, 말을 피한다. 그게 피막골, 말을 피한 골목길, 그게 종로 청계천 사이는 피막골이에요. 그러다가 아침에 오면 눈이 뻘개가지고 아침마다 왕이 다 한 차례 경연이라고 합니다. 경연. 정승들, 판서들, 관료들, 그 다음에 그 조선의 최고 국비 장학생인 조선 성균관의 유생들을 디귿자에다 딱 놓고 공부를 해요. 너 어제 뭐 배웠어? 오늘 뭐 배울 거야?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 하는데 저 뒤에 앉은 안경 쓴 얼굴 하얀 유생이 물어보기만 하면 답을 다 알아.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성은 정가고 이름은 야경입니다. 고물의 정자를 써요. 너 몇 년생이냐? 몇 년생이 그게 당시에 없었죠? 그 60갑자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저 이모년생입니다. 말띠예요, 정약용이. 이모생입니다. 이모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 고향이 어디냐? 아, 저는 여기 어디서 삽니다. 근데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거예요, 정약용이가.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이 오면 이 선생님도 왕세자를 가르치는 세자를 뭐라고, 왕족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부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영화에서 사부, 샤부 이렇게 손잡고 그러는데, 사부가 이쪽에 있는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선생님이 부, 그래서 사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부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정조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녀석을 나한테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신하로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정약용 들어가가지고 밤에 잠 안 오면은 그 경복궁 그거 걷다가 신하 시켜가지고 그 삼경인데, 그러니까 한 11시에서 1시 사이인데, 야, 그 명륜동이 가깝거든요. 성균관이 가까워요, 경복궁에서. 지금도 뭐 걸어서 한 15분이면 갑니다. 야, 가서 야경이 좀 데려와. 아, 지금 오밤중인데. 야, 왕이 오라는데 와야지. 정약용이가 이렇게 와요. 술도 못 먹으니까 항상 정약용은 이렇게 갖다 바쳐요. 그러면 이 왕이, 이 정조가, 야경아, 이거 청나라에서 들어온 굿인데 기가 막히게 잘 써서 가져. 아, 이거 전화 쓰셔야 되는데 나는 많아. 너 써. 또 불러. 야, 양아, 이거 청나라에서는 별인데 먹인데 너무 좋아. 너 써. 아, 쓰셔야 되는데 나 많아, 임마. 나 왕이야. 많아. 정약용 기숙사 방에 막 왕이 쓰는 청나라공 책들, 청실홍실, 묶어 있는 거, 책도 뭐.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경연 자리에 가서 보면 약간 좀, 이 왕이 이렇게 있잖아요? 임금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 사부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스승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이제 사관들 있고, 여기 이제 유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기 이제 관료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관료들이. 그럼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하니까 정조가, 아니, 내가 왕이고 맨날 그 유생들한테 너 공부 좀 해, 유생들아. 너 지금 입는 옷, 너 입는 삼복더위에, 삼복더위 유생들한테 뭘 줍니까? 개고기를 줘요.
조선 정부에서 이거를 그래서 개고기를 지금은 뭐 정권에서 못 먹게 하지 못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육이라고 그럽니다. 개고기를 선비육자에 고기육자. 그러면 그 당시에 개고기 못 먹는 선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목 때는 개고기 못 먹는 애들 별도로 불러가지고 계산탕을 줘요. 지금은 삼계탕이에요. 계산탕을 줘요. 그래서 정조가 그럽니다. 야, 너 초목날 유육과 그 계산탕 백성이 세금으로 너한테 먹이는 거야. 너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중복 때 뭐 줘요? 중복 때 참외 줍니다. 말복 때 뭐 줘요? 수박 한 덩어리씩 줘요. 백성들 먹기도 힘든데 너 그렇게 나라에 세금으로 먹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요즘들이. 그래서 정조가 야, 성균관에 가보면 존경각이라고 있습니다. 높일 조자의 경서. 그래서 존경각이 뭐냐면 지금은 도서관 비슷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가서 이런 거 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먼지가 나오면 이 유생도 책을 안 읽어서 먼지가 이렇게 쌓인대 도서관 책에. 그래서 맨날 혼내켜요. 그래서 정조가 야, 내 전용 도서관 하나 세워. 저놈들 공부 안 하니까 규장각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조가 규장각을 해놓고 자기 혼자서 책을 이렇게 봅니다.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느 때는 정약용은 대답하는데 임금이 자기는 진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쪽팔리는 거야. 창피한 거예요, 정조가.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감기 걸렸다고, 구글 걸렸다고 집에 가가지고요. 집이란다. 그 궁에 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약용보다 더 똑똑하고 유생들을 혼내키려면 내가 더 잘한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전에 삼첩자, 똑같은 글자가 3개 겹친 글자가 있다 이거예요. 나리자 3개 겹치면 수정정자, 사슴노자 3개 겹치면 추할추자. 이렇게 뭐 나무목 3개 빽빽한 삼자, 뭐 수레거 3개 모이면 시끄러울 굉자. 이 삼첩자가 40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드려요. 그 청나라의 학자가. 그러니까 이 정조가 굿불 걸렸다고 핑계대고 처소에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죽만 먹으면서 이 삼첩자를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우고 한 닷새 지나서 저 경연자리에 나옵니다. 경연자리에 나와서 사부님 오늘 뭐 공부합니까? 오늘 서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서경이 오늘 그냥 우리 파자놀이 글자 이런 거 좀 퀴즈, 지금으로 말하면 퀴즈 같은 거죠. 이런 거 합시다. 뭘 할까요? 임금님 그럼 전화 뭘 할까요? 중국에서 똑같은 글자가 3개 겹치는 삼첩자가 40개라는데 누가 나한테 대접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누가 나하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똑똑한지 겨루기를 한번 하자. 그럼 누가 나오겠습니까? 유생들 중에서 정약용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약용이 이렇게 나와서 앉혔어요. 정약용 나와서 앉으니까 임금이 정조가 그러면 심판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시작하는 거야. 정조가 내가 먼저 할게. 날일자 3개 모여서 수정 정자다. 그랬더니 정약용이 개진도 3개 모여서 뭐 무슨 대자 간이다. 뭐 나무목 3개 모여서 빽빽하게 합니다. 사슴목 3개 모여서 같이 뭐 주자다. 이렇게 하니까 한 20개씩 서로 10개씩 주고받아서 20개가 됐어요. 정조는 어때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 나는 닷새 동안 외워가지고 왔는데 저놈은 갑자기 불러서 하는데도 이걸 다 알고 있네? 이제 30개가 됐어. 15개씩 했어. 이제 20개씩 해서 마지막에 수레가 3개 모여서 시끄러울 괭이다. 그랬더니 정약용이가 돌석자 3개 모여서 무슨 글자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개가 딱 되니까 이 대소신료들 유생들이 서문이 마구카옵니다. 저 지금 처음 알았네요. 삼첩자 40개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정조가 얼굴이 빨간해져가지고 이건 비긴 것만 해도 자기가 진 거잖아요. 자기는 외워가지고 왔고 정약용 갑자기 불렀는데. 그런데 정약용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정약용이 전하 누가 40개라고 그럽니까? 한 글자 더 있습니다. 40개라고 그러는데?
사관한테 종이하고 벼좀 부다하고 종이 좀 가지고 오세요. 그 정형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쓰는데 석삼자를 썼어요. 한일자 세계 모임이 석삼자 맞잖아요. 이렇게 웃었어요. 신료들도 웃고 이 유생들은 나궁이한테 우리 전화가 꾸졌구만.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혼내키더니 어? 솔선수범을 못하는구만. 근데 정약용이가 전화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글자를 모르세요? 맨 밑에 있는 게 백성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임금이시고 가운데 있는 게 저희들 지식인 위정자들이에요. 이걸 하나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전하 아니겠습니까? 이게 왕이에요. 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에 힘쓰셔야죠. 저런 거 이론적으로 3점짜 많이 한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어때요? 네, 정조가 얼굴이 빨간해지면서 내가 야궁이 너는 내 친구 같기도 하고 내 신하지만은 내가 너를 우리 아버지가 주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사도세자가 묘호를 장조로 받습니다. 장조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 장조께서 주신 선물로 알겠다. 내가 이 신하들 앞에서 이 유생들 앞에서 창피는 다녔지만 절대 이거 창피 아니다. 큰 가르침을 내가 불치하면 아랫사람한테 배웠다. 너무 기분 좋게. 그런데 이 또 정약용이가 한강에 배다리를 나가지고 전하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도 장조들 묘를 저기 화성에다가 수원 밑에 화성에다가 묘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때요? 정조가 그 어렸을 때 받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가서 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리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교를 놨어요. 돌다리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묘를 해놨어요.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육릉 건릉이라 그래서. 그리고 그 하면서 아버지 묘에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해놨어요. 숭림을. 그리고 신하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정조대왕이. 나 죽거들랑 어디다가 붙지 말고 우리 아버지 장조대왕의 저 육릉 옆에다가 서쪽에다가 내 묘를 놔라. 건능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아버지를 한 내내 360일 동안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육릉, 건능 이렇게 두 묘가 전체가 다 초록색이에요. 잔디밭으로.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정약용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조가 신하들 이거 싸움만 하면 이 삼북더위에 어거행렬을 합니다. 야 아버지 묘에나 한번 가보자. 임금은 가마 타고 가잖아요. 신하들은 어떻게 가요? 이 삼북더위에 걸어가야 됩니다.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맨날 데리고 가는데 이 삼북더위에 온 세상이 초록색인데 신하들은 더워서 막 가서 막 수염도 있지만 힘들 거 아니에요? 정조는 가면서 어거에서 졸고 있는데 뷰 옆에서 부채 붙여주고 있고 너희 놈들도 기합 좀 받아라. 그리고 가고 있는데 무술이들이 상궁들이 막 비명소리가 들려. 그래서 정조가 깨어서 보니까 여기다가 제수를 올리려고 무술이 상궁들이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올려놓는데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정조가 가만 내려라, 어거 내려라, 막 가다가 막 신발도 벗어지고 가서 보니까 묘 그 실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녹음이 푸른데 삼복이라 녹음이 푸른데 희한하기만큼 사도의 묘, 장조의 묘 위에 이 부분에는 흰 눈이 내린 것 같아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 입추라고 하니까 어떤 교사는 가을철에 왜 입추가 설림자 송곳추자입니다. 송곳을 세워놓을 땅이 안 보였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얀색이다 이거. 왜 하얀색이냐? 온 세상이 초록인데 여기 소나무에 송충이들이 쐐기들 벌레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털이 북실북실 하잖아요. 아버지 사도의 묘를 이 장조의 묘를 이관해 오니까 그 뼈물을 빨아먹으려고 이 송충이들이 내려왔다라고 정조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찮은 미물이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뼈물까지 빨아먹는 건 나 용서 못하겠다. 이 버섯발로 뛰어오더니 그걸 발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잖아요. 송충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담아가지고 입으로 깨물어서 죽입니다. 이 효성, 이 숙주를 쏘아가지고 쇼크로 쓰러져요. 임금 이 대수신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분이야말로 논어에 있는 맹의자 맹무백의 휴보다 더 지극한 휴를 지키신 분이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난 조선 후기 때 정조대왕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이 애석하게도 정조가 일찍 죽습니다. 정조가 담배를 좋아하셨어. 물론 또 무슨 암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근데 애석하게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나 우리가 논어 속에 있는 가르침을 그 시대에 맞게 유생들한테 공부시키고 효제 충실을 강조하고 본인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저는 오늘 논어 읽기가 이거 잠깐 좀 꺼주시면 이 성광등 좀 제가 여기 논어 읽기에 실제라고 적어놨는데요. 실제 논어라는 것이 이 실제라는 게 여기 있는 거하고 살짝씩 제가 달라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자로 실제가 있고요. 실제가 있어요. 실제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초점을 드는 거. 그는 실제보다 실제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인다 할 때는 이런 실제를 실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래 실제는 이 있을 때는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 어르신들한테 오늘 가져온 제목을 이렇게 자의로 한 건 무슨 얘기냐?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존에 이렇게 논어를 해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논어는 왜 우리가 높이 찬양을 하냐면, 왜 육아를 깊이 찬양하냐면, 어르신들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고려 사람들은, 우리 삼국시대 사람들은 유교, 불교가, 도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바둑 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술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신선처럼 살고 싶어요. 돈도 안 벌고 그냥 나 신선처럼 그냥 에어컨이나 선풍기 있는 데서 산속에 가서 발에 물 담그고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머릿속에는 신선처럼 도교풍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유교적으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자식들도 잘 가르쳐야지, 사회 나가서 선후배들 간에 깍듯이 예절도 지켜야지, 효제 축제를 지키면서 현실을 살아야, 유교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또 죽으면 나 다른 세상에는 다시 윤회가 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유일하게 유교, 불교, 도교를 머릿속, 몸, 행동으로 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머리로는 도교를 꿈꾸지만, 시선을 꿈꾸지만 내 행동 거지는 유교적으로 살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 자식 새끼들 교육시키지, 없는 돈이지만 부모 봉양하지, 내 몸뚱아리는 그렇게 지쳐요. 그렇지만 이 발바닥은 또 먼 날 난 다시 인간으로 윤회에서 태어나고 불교로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유교, 불교, 도교 제자백가들 사이에서 현실성이 가장 강한 유교가 공자시대에 굉장히 파워가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자가 살아있을 때 제자들 자론이 안현이니 뭐 이렇게 자공인 데려다니면서 내가 유자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자가 죽고 나서 공자고 제자들이 지나간 진주, 공자의 제자들 지나간 고령, 공자의 제자들이 지나간 뭐 안동, 전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어를 한 번이라도 읽었거나 이런 데를 지나가면 애새끼들 젊은 애들이 생동거지가 달라져. 아니 묵자는 지 아버지 어머니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방치해놓고 겸해사상 모두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맹자가 가가지고 야 네 아버지 묘에서 지금 부더기가 접혀나오고 파리가 들끓고 있는데 네 아버지 장례부터나 치르고 이야기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노자 장자는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살고 계시는데 뭐
신선이 되고 싶다고?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여러 제자가 있지만은요, 이게 여러 제자잖아요. 여러 제자백가의 노자나 장자나 묵자나 뭐 한비자나 법가나 이런 여러 공자 유가도 있지만 여러 제자백가 속에 공자 맹자의 유가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의 궤변일 수 있지만 공자 맹자의 이렇게 유가가 큰 울타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씩 공격을 합니다. 야, 사회적으로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 중에서 제가 치국이 중요하지, 겸해 사상을 해야지, 묵자가 나와서 공격하고, 야 무슨 뭐야, 나라가 잘 살아야 백성이 잘 살지, 치국 평천하가 중요하지. 그래서 법가, 한비자 법가의 무리들이 나와서 유가 공자 맹자를 공격하고, 무슨 소리야, 개인이 행복해야지, 신선이 되면 되는 거잖아. 도가가 나와서 공자 맹자를 비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펀치들을 이렇게 막다 보니까 공자와 맹자의 후손들이, 선비들이 무슨 소리야, 수신제가 축평천하 다 해야지.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후손들이 이걸 기록으로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장자의 도가나 음양가 명리학이나 법가나 이런 서적이 제자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 바로 이 유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어맹자가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갱유분서입니다. 분서갱유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자성어도 잘 알아셔야 돼. 파무들갱자 선비우자, 선비 먼저 죽이고 태산에서 공선제 지내고 천자의 제사를 지내고 선비 죽이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책들 다 불살렸어요. 그러니까 갱유분서죠. 그래서 갱유분서를 진시황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이후에 한나라 때부터 이 공자맹자의 책들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고, 송나라에서도 스테디셀러는 오랫동안 팔린 책이죠. 무려 송나라뿐만입니까? 조선에 들어온 그 논어맹자 대학 논어맹자 중용은 절찬리에 팔리게 되는 거죠. 인쇄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보면 도가는 무의자연, 개인적인 그 신선을 꿈꾸죠. 이것도 무의자연이라고 하니까 이게 스스로 저절로 졌자죠. 저절로 그러니까 내버려 둬. 뭐 남아 선호사상 다 필요하면 또 남아 선호사상 깨져. 이 무의라는 것은, 이 무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인조적 뭘 하지 마, 없을 무자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글자입니다. 말무자예요. 뭐 인위적으로 행동하지 마. 저절로 다 그렇게 돼. 그래서 개인의 신선을 꿈꾸는 것, 얘네들이 공자의 수신을 공격하고, 묵가의 겸해주의는 치국을 경독하고, 법가의 구국강병은 평천하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 제자백가 중에서 유가가 가장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시황의 갱유분서, 춘추전국시대 때 이렇게 공자맹자가 살았다가 이거를 진시황이 통일했는데 결국은 유가만이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갱유분서, 선비를 파묻고 선비의 책들을 불살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 더 살아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한나라 때 와가지고는 유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남유교대학에 와서 이야기했었을 것 같은데, 사마천이가 이때 이 한나라 전기 때 사마천이가 공자의 아버지 공을 숙량월이 신분이 뭡니까? 농부잖아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안징제 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외할아버지는 뭐예요? 장의사잖아요. 얼굴 한자 쓰잖아요. 편한 한자 아니고. 얼굴 한자는 얼굴 이렇게 염할 닦는 장의사 업종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런 천한 직종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온 공자, 그러면 그 공자의 신분도 당연히 천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이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공자를. 사마천 사기에 보면 세가편에다가 공자 세가라고 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문선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자 유교가 국교로 자리 잡게 되고, 야 너가 천자면 다야? 너 공자 앞에 와서 술 올려, 제사 지내.
천자들이 와서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요. 공묘에 와서. 이때부터 공자는 문선왕, 당나라 때도 문선왕, 지존이 되는 거죠. 송나라, 원나라, 몽골들도 문선왕으로 시험하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지금에까지 오게 된 거고요. 다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논어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논어 해석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논어 집주, 과거 시험에 집주만 이렇게 달달달달 외고 집주 해석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민족이 있고 방언이 있죠. 사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글자라고 그러면 과두문자라고 그래요. 이게 올챙이 과자예요. 올챙이 두자고요. 과두문자는 뭐냐? 어떻습니까? 글자들이 올챙이처럼 생겼죠? 옛날에 붓이 없었어요. 공자시대에, 맹자시대, 춘추전국시대에. 그러다 이 염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쓰면 앞에 처음 묻는 데만 이렇게 굳게 찍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또 글자 하나 쓰고 찍어서 하나 쓰고 그러다 보면 글자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그래서 올챙이처럼 생긴 글자다. 그래서 이걸 과두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북간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글자들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풍파에 이렇게 글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자왈 옛날 사람이 말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이 없어졌어요. 올챙이 글자에서 얇은 획이. 그럼 이거 무슨 글자가 됩니까? 옛날 사람이 말한 게 점쟁이가 말한 게 되어버렸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그 문헌 그대로 이게 정확히 말 이것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어에 보면 유봉 자원 방례 들어보셨죠? 유봉 이슬리자 법붕자 놀라지 마세요. 중국의 어느 문헌 출토된 문헌에는 이슬리자가 아니라 버두자가 나왔어요. 우봉 자원 방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붕우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우붕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우하고 붕하고 달라요. 버두자는 그냥 전체적인 친구고 법붕자는 정말 이렇게 한 스승 밑에서 배운 가까운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붕 자원방래 그러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그 다음에 나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 모든 친구들이 다 왔다는 게 우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두문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흑토자가 있는데 윗상자로 하는 화색이 없어져요. 흙 위에다가 뭘 세웠다가 아니라 어디 위에다가 세웠다 이렇게 되는 이거 세 글자인데 나열자가 됩니다. 밑에 글자가 빽이 없어져가지고 짝글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 판본에 과두문자가 있어서 이런 오탈자들이 이제 속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문헌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한문 옛날 왕조실록이나 이렇게 보면은 띄어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쉼표 있습니까? 없어요. 마침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문장이 끝난다 그런 걸 어조사 이끼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어르신들 어디 가서 그럴 분은 안 계시지만 제가 잠깐 팁을 드릴게요. 천자문 아시죠? 천자문은 원래 천자로 네 넉자씩 주흥사가 양나라 때 주흥사가 넉자씩에서 너 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숙제를 내줬어요. 하룻밤에 한 글자도 중복해서 쓰지 말고 넉자씩 사자성어로 해가지고 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주흥사가 그걸 만들어서 제출한 게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첫 글자가 하늘천자고 맨 끝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예,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한 번도 겹치지 않은데 그 이끼야자인데 또 제가 이게 이렇게 물속에는 이끼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건 입의 기운이에요.
이끼야자예요. 그런데 천장문 책들 보니까 세상에 이거를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끼야 이렇게. 이 이끼가 아니에요. 팔팔해. 뭐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흐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이끼가 아니에요. 입기, 입의 기운. 그래서 이게 입의 기운이 여기서 끝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저걸 이끼야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자, 한문은 그래서 이렇게 입의 기운처럼 끝난다. 뭐 우리가 일본에서는 안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주구에 야 딱 하면 여기서 문장이 딱 끝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끼 야자를 쓴 겁니다. 이끼가 아니고요. 초록색 이끼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해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죠? 방이라는 거 선입견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간다는 거 선입견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죠. 가방이 큰 가방이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연세대학교 마강수 교수가 이거 쓰고 나서 이 장미 여관 소설 쓰고 나서 교수직에서 파직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외설적인 소설을 쓸 수 있냐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근데 이게 책이 세로로 제목이 돼 있었어요. 띄어쓰기 없이. 그래서 저는 마강수란 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여자 한 명만 좋아하니까 굉장히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띄어쓰기에 따라 다르죠? 제가 그럼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석군이 만석군 아버지가 딸, 사위,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보세요. 70 생자, 비오자, 가산, 전지, 서, 타인, 물치.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그런데 딸, 사위는, 이 사위는 나이가 많아서 글을 좀 알고, 아들 녀석은 아직 어린애였어. 그래서 사위가 딸하고 뭐라고 그러냐. 글 모르는 어머니, 장모님, 이제 형제들한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두를 붙입니다. 이 재산은 내 거야. 왜? 아버지 만석군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70에 생자하니 70에 자식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마누라가 어디 가서 애를 가지고 왔구만. 내 아들이 아니다. 70에 건강한 사람은 80에도 애 낳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위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가산, 집안의 재산을 그것을 사위에게 전한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은 취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장인이 나한테 줬다. 딸이 남편하고 공모해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점점 공부를 좀 했네. 아들이 성장하고 나서 누나, 매형, 자형 그 재산 내 거야. 가져오셔요. 왜? 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70에 자식을 낳았는들 어찌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신뢰했어. 집안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전하니 사위는 타인, 사위는 다른 남들이기 때문에 취하지 마라. 어때요? 반대가 됐죠. 아들이 다 가져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현투를 붙이는 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현투는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어느 책을 보든. 그러나 대학 논어 맹자 중용만큼은 우리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율곡이의 언해문만 최고로 알았고 그것만 과거 시험의 정답, 수능의 정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서의 현투는 7권만 가능하고요. 사진이 무슨 노자 장자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김용재가 저 노자 제가 쓴 띄어쓰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밌습니다. 제 마음대로 돼요. 그러나 사서는 안 돼요. 논어맹자는 대학 중은 안 돼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논어의 해석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율곡이 주자로 되어 있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들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처럼 부지기수로 달라요.
제가 그 부지기수로 다른 거를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렇게 부지기수로 다른 거를 보여드릴 때 공자가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공자는 정말 제자한테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네. 공자의 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오늘 어르신들하고 논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요.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것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근데 10분도 한 3, 4분 더 2, 3분 더 남았는데 이렇게 그 말씀 근데 제 아버지가 제 부친이 시각장애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햇빛이 없고 그렇지만 이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고요. 이 눈 건강, 옛날에 몸이 열량이면 눈이 8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 눈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불까지 이렇게 꺼져 있는데 글자 보시랴, 책 보시랴, 핸드폰 보시랴, 굉장히 눈이 피곤하고요. 그리고 공기도 오염된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인자가 많기 때문에 눈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멋으로 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장마 끝나고 햇빛이 쨍쨍 찌면 반드시 선글라스를 끼셔야 됩니다. 지금 나이 30, 40대, 50대 초반에도 이 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황반변성이 일어나가지고 이 망막에 손상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옛날 우리도 벙어리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귀머거리, 리자 끝나는 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안 못 보는 사람 장애자한테는 몽사라는 관직도 줬고 장님이라고 해서 님자도 붙여줬잖아요. 그만큼 대우를 굉장히 불교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다. 전생에 죄가 많았다. 안 못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 어르신들 지금 이 눈이 오늘의 가장 젊은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실 때 절대 선글라스 끼셔야 됩니다. 저도 유전적으로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안 보려니까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자전을 보면은 이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책 보시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귀를 많이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어르신 선생님께서 제 강의 중에 아까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시간이 쫓겨나서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실언했는지 모르겠으나 영조의 어머니가 무술이지 정조의 어머니는 해경공 씨예요. 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영조가 그래서 어머니의 핸디캡 때문에 빨리 왕위에서 물러나라는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해경공 씨를 장가를 보냈는데 사도하고 해경공 씨가 결혼했을 때 사도세자가 이런 육아의 경서를 읽어야 되는데 경서를 읽어요. 경서. 그리고 칼 그러니까 싫어하고 맨날 홍씨 부인 해경공 홍씨 부인 허벅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책 좀 읽어줘. 나는 논어맹자 보기 싫어.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혼나기도 했고요. 자, 아까 혹시 실언했다면은 영조의 어머니가 무슨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에 달라진 그 묘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한나라 때 왕소군이라는 다 아시죠? 왕소군 여자. 예, 4대 미녀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미녀 중 중국의 4대 미녀 많죠? 양귀비도 있고 서시도 있고 초선도 있고 폐월, 초선 이렇게 있죠. 이 왕소군이 남긴 시인지 당나라 때 동방교의 시인지 38가지예요. 출래 불사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구나. 근데 이건 고사가 있는데 사실 이 한나라 때 왕소군은 한나라 때 황제가 누구냐면 이때 황제가 원제예요. 원제. 으뜸원자 쓰는데 이 한나라 때 이 원제가
큰 그 정책을 하나 냅니다. 전국에 있는 한나라 댁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종묘를 없애고 수도 낙양에만 종묘를 세워라. 우리 지금 저기 종묘 사직을 사극 보면 종묘 사직을 위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경복궁에서 보면 종묘는 동쪽에 가 있고 사직은 서쪽에 가 있어요. 종묘는 왕의 그 묘잖아요. 왕의 묘인데 이 원제가 한나라 때 원제 이 황제가 전국에 종묘를 놔두면 그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관료들도 황태자가 된 꼴이잖아요. 왜 피가 안 섞이는 황태자들이 피가 안 섞인 관료들이 제사를 지내느냐? 수도 서울에만 이렇게 짓게 합니다. 수도 서울에만 짓게 했다가 또 그거를 또 분만시키고 다시 또 복원시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만큼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여자 이야기예요. 원제가 호색한이거든요. 호색한이라고 그러니까 호색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자가 한나라 한자만 생각하는데 저건 아시죠? 사내, 몹쓸 사내 한자입니다. 사내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참 누워서 침 뺏긴데 저는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 방송에서 문외한이라고 하니까 그 좀 문외한 나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다. 문 밖에 있는 문외한 없을 문자 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 바깥외자 문외한이잖아요. 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에 모른다. 한자는 바로 그런 사내 한자예요. 괴한, 괴상한 남자, 문외한, 파렴치한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원제가 색을 좋아하는 황제였어요. 황제였는데 이제 그 조서를 내립니다. 후금 뽑는다는 조서를 내니까 수천 명이. 왜? 옛날에는 내시 뽑을 때도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집안에 내시가 딱 가잖아요. 그럼 대대로 먹고 살게 해줘요. 궁에서 왕족에서 궁녀 뽑는다고 하니까 그냥 수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와서 뽑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원제 그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연수라는 그 화쟁이, 지금은 화가들을 폄하해서 화쟁이라고 옛날에는 표현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궁중화가죠. 모연수라는 화가한테 야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왔는데 기분은 좋다만 여기 여성 유림들 계신데 이런 소리 해서는 좀 죄송한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야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모연수 너 화가 너 궁중화가 너가 그 그림을 좀 그려라. 그랬더니 이 모집 지원한 여자들이 돈 좀 있는 애들은 모연수 그 화가한테 돈을 주면서 야 나 좀 이쁘게 좀 그려줘, 뽀샵 처리 좀 해줘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왔던 왕장이라는 여자, 이 왕수군의 원래 이름이 왕장입니다. 왕장. 성은 왕의 이름이 장이에요. 왕장이라는 애는 돈도 없고 야 그냥 나는 돈 없어. 모연수 화가가 야 돈 좀 줘. 돈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겠어요? 못생기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원제가 그 그림을 보고 이쁜 애만 불렀지 왕장은 부르지도 않았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왕장이란 이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서쪽의 오랑캐 중에 흉노가 있습니다. 서남 쪽에 흉노가 있는데 흉노족에 이제 그 이름이 장수 이름이 호안야예요. 호안야. 오랑캐 호자에다가 이 한자가 아니라 우리 큰 나라 이름 한자, 그 다음에 어조사 야자를 쓰는데 호안야가 와가지고 이 옷, 갑옷, 회물을 가지고 와서 한나라 원제한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제가 나 뭐 딸 가질 필요 없고 딸보다도 내가 우리 궁녀들이 많으니까 궁녀를 한 명 보내서 너하고 동등하게 내가 대우를 해주마. 그래서 호안야한테 그 궁녀를 하나 시집 보내주기 위해서 모연수한테 말합니다. 야, 그 여자 한 명 못생긴 애 하나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누가 왔겠어요? 왕장이 왔겠죠? 왕장이 왔는데 호환야, 이 흉노족의 적장인 호환야한테 여자를 주려고 원자가 딱 앉아있는데 온 궁녀가 왕장인데 너무 이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장이 호환야한테 야, 이 궁녀를 바로 시집 보내기는 좀 그러니까 남아있는 중천금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일만 더 여기서 호텔에서 궁에서 머물고 3일 후에 시집 보내줄게. 그리고 이 원제가 왕장하고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회부를 해서 시집 보내요. 그래서 이 왕장이 3일 동안 원제하고 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시집가면서 이름을 왕한테 부여받아요. 그 이름이 뭐냐? 왕소군이에요. 왕소군. 이 소군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임금을 밝게 해줬다 또는 정말 밝은 애다, 뭐 이렇게 이쁜 애다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왕소군이 가면서 이제 노래를 비파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연주를 해요. 근데 그 왕소군의 그 미모를 마침 남쪽 흉노족, 이 흉노족으로 가는 그 길거리에 그 기러기가 하면서 얼굴을 보고 하여간 부황부황한 그 이야기인데 기러기가 왕소군의 미모에 날개짓도 있고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질 낙자에 기러기 한자 써서 나간이라고 합니다. 왕소군의 이름을 나간이라고. 우리는 떨어질 낙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조선시대 때 우리 어르신들 무슨 중요한 시험 있을 때 못 먹게 하는 음식이 뭡니까? 이거 미역국이죠. 미끄러진다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뭘 안 먹었을까요? 기르기고기. 아니, 기르기고기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낙지를 안 먹었습니다. 예. 낙지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떨어질 낙자에 발굽제자라고 합니다. 낙지 보면 그렇게 동그랗게 해서 붙는 것을 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발굽제자라고, 그걸 발굽이라고 생각해서 말발굽처럼 그래서 낙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낙제가 우리가 과거 시험에서 낙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낙제하고 한자 낙제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은 낙지를 먹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거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면 학생들 너 다 뭐로 썼어? 너는 뭐로 썼어? 막 답안지 맞춰보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 노비들 몇 명 이렇게 붙여서 보내거든요. 시골에서도 집신도 떨어지고 뭐 어디 영화방에서 자고도 가야 되고 노비들 이렇게 떨어져서 보내면은 한양에서 막 시험 보고 나오면 막 가족들 노비들 막 시험 답안지 맞춰보고 막 떨을 벌써대요. 그 과거 시험 보고 난 그 다음 판을 뭐라고 하냐면 난장이라고 해요. 너무 시끄러가지고 어지러운 난자에다가 말랑장자 난장이다, 난장판이다. 왜? 시험 보고 나오는 애들이 그냥 서로 답안지 맞춰보면 시끄러워. 다 틀린다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왕소군이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왕소군이가 그 흉노족한테 가면서 지었던 시 중에 이런 게 있다. 또는 당나라 때 동방의 시 중에 이런 게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오랑캐 호자예요. 이 호자가 제가 거기 아마 거기 저기 책에다가 적어놨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호박, 호밀, 호두 전부 다 오랑캐에서 온 거잖아요. 후추 뭐 이런 거 전부 다 오랑캐 호자에서 온 거고요. 근데 이 호자가 중국이 자기네 나라 땅이 네모나게 생겼고 가운데가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차이나도 중국을 이야기할 때 지구가 네모난데 가운데가 자기네 나라다. 가운데 좀 제가 썼지만 원래 영어로 이야기할 때 영어는 어떻게 씁니까? 예, 진아. 이 진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시황의 진나라 진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 진이라고 하고요. 아자 이 A 하나는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읽다 보니까 차이나라고 옛날 사람들은 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동진화해상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동쪽에 중국 동쪽에 바다다. 그래서 이렇게 아참 우리 고려 사람들 영어로 코리아라고 쓰죠? 이거에 고려의 아참도 고려의 땅이다. 루만 사람들 루마니아 그렇죠? 탄자니아 A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나라 이름에 그 나라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아, 차이나 이렇게 그 오랑캐 호자를 쓴 것은 이 중국이 민족별로 북적, 남만, 동이, 서융 이렇게 쓴 거고 제가 거기 책에 썼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밑에 있는 이 남쪽에 이 흉노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남만이라고 할 때 오랑캐 만자는 제가 그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엊그저께 베트남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왔고 태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 날씨가 돼가고 있어요. 너무 덥고 모기들이 너무 많아요. 모기들 죽이면 어때요? 어디서 또 나와요. 아 겨울철에 그 엄동설화를 끝나고도 다음 믿음의 모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잠 빼고 나오는지 끊임없이 나오고 그리고 모기 어때요? 동남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골상이 작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은 되게 작아요. 골상이 한족이나 이 동방 우리 동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야기할 때 그 벌레 충자를 같이 씁니다. 벌레처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 애들이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랑캐 만자, 남쪽 오랑캐 만자라고 쓰고요. 중국 수도 낙양이나 장안에서 이 남쪽 이 오랑캐들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문명의 이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야만인이네 할 때 이 만자가 오랑캐 만자, 남쪽 오랑캐 만자를 쓴다. 그 정도는 여러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거 여기 이 오랑캐 호자 이게 어찌 호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찌 오랑캐 땅이라고 해서 화초가 없겠는가? 그리고 이거를 의문사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들과 사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저기 한문의 원전처럼 띄어쓰기나 한글 글자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을 대입시켜서 풀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지의 이 호지 무화초가 네 개를 똑같이 썼는데 네 꼴을 똑같이 썼는데 현토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다고 하나 오랑캐 땅인들 정말 화초가 없겠는가?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겠지만은 오랑캐 땅에 정말 화초가 없다고 하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그 왕수군이가 적장 그 호한야를 따라가잖아요. 그 호한야 따라가가지고 딸을 둘을 낳아요. 딸을 둘을 낳는데 이 호한야가 죽어요. 호한야가 죽으면 왕수군은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는데 이 흉노족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큰아들의 여자가 됩니다. 정말 오랑캐 같죠? 오랑캐 같죠? 우리 용서가 엄마를 큰아들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왕수군이 어떻게 야 오랑캐 때는 진짜 화초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수군이가 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랑캐 호자가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있고 한문 문장에서는 어찌 호자로도 쓰이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해석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이 논어 해석집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한이라는 사람이 쓴 논어 집회라는 책이 있고요. 최초에 이거 다 해석이 다릅니다. 황간이라는 사람이 논어 의소라는 해석집을 냈고요. 북송 때 황광이라는 사람이 논어 주소라는 책을 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송 때 주의라는 분이 논어 집주. 이 집자는 뭘 집자잖아요? 나무 위에 새 축자가 있잖아요. 모든 새를 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자가 얼마나 참 재밌냐면요. 저거는 참새잖아요. 나무 위에 전봇대나 나무 위에 이렇게 조그만 새 들이는 걸 새주라고 합니다. 꼬리가 긴 새는 무슨 자를 써요? 그렇죠. 새소자를 쓰죠.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총이 뭐예요? 그게 조총이에요. 일본 애들이 가지고 온 총을 조총이라고 하는 게 조총이 큰 새를 맞추지 작은 새는 못 맞춥니다. 작은 새는 우리 딱 총으로 새총으로 맞춰야죠. 예? 저 작은 새는 세 글자예요. 한 글자에서도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주의가 주자라는 분이 모든 주석, 앞에 있었던 모든 주석을 모아서 책을 낸 게 논어 집주고, 사서 집주고, 대학 집주고, 중용 집주고, 맹자 집주고 이거를 우리가 조선에서 이걸 받아서 쓴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때 유보남 유봉명이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해석집을 또 모아가지고 쓰다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유국면이가 쓴 책이. 그래서 중국의 5대 논어 주석서 그러면 이 5가지 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 빨간색입니다. 논어 집주 책에 이게 스탠다드, 기준, 최고의 정석이라고 해석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김용재는 논어 집주가 정석으로 인정해요. 인정하나? 인정 못할 것도 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해석집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은 이미 야, 왜 그렇게 틀에 박힌 해석에서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첫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주자가 이야기한 주자가 12세기 1150년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2세기 그때 해석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21세기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왜 정관사 더에 이렇게 그 논어 집주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한정식집 가면은 중국식, 일본식 뭐 다 가시면 좀 이렇게 가보면 메뉴판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식. 정식이 뭐예요? 그 올바른 식사가 아니라 정할 점자예요. 우리 주방장, 우리 사장, 우리 집에서 정해놓은 거 코스대로 먹어. 그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정관사 더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것만 오케이야. 다른 거 먹지 마. 정식만 먹어. 저는 그래서 한중식집 가면 저는 정식 안 먹습니다. 저는 탕수육만 먹고 싶은데요. 저는 짜장면만 먹고 싶은데요. 왜 너네들가 정해놓은 정식을 먹어야 돼? 5만 원씩 주고. 나 싸고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12세기에 있었던 주자 해석이 맞긴 하지만 다른 해석들도 참고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한의 논어 집회, 혁명의 논어 주소 이런 책을 참고해라.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연구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일본 한번 보실까요? 일본은 제가 일본에 가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논어책을 주면 우리는 자 하기시집지 부역여로와 따라서 읽고 해석해. 그 다음에 효는 학은 효야야. 학은 본받는 거다. 조삭비야라. 새가 여러 번 날개짓 하는 거다. 이걸 읽고 해석해서 그걸 암기하잖아요. 그걸 해석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논어 주자집중 주석 안 주고요. 하기시집지 부역여로와 이거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완전 옛날 거 그냥 딱 문장 3개, 경문 딱 3개 줘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해도 되고 내일까지 해도 되고 자전 하나 주면서 마음대로 해석해봐라. 얼마나 창의적 해석이 나오지 아세요? 엄청난 해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공자하고 주자하고 똑같은 해석이 나온 것도 많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없잖아요. 노벨 문학상 하나 못 받았잖아요. 일본에는 츠쿠바 대학이라고 한자는 축파대학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 인류대학은 한 2, 3류 대학입니다. 츠쿠바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 본관 현관에 이렇게 사진이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이 츠쿠바 대학이 역대 총장님들입니까? 물어봤더니 무슨 총장님 사진을 여기다 왜 걸어요? 이거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창의적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부가 왜 창의적 인재 육성하자고 그럴까요? 우리가 달달달달 암기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 없어요. 창의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예 고전교육 자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부터 이런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기 잘하는 게 모범생이었다면 암기를 못해도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모범생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범생도 대우받는 시절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고전 자체가 그래서 논어의 학위 시습에서 시습이라는 것이 저는 바로 시습이라는 것이 그 때때로
때때로 익힌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한다, 익힌다. 정신과 육체를 흰백자는 원래 이 일백백자가 줄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이 100개 상품만 있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상품이 있는 거죠. 100번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시습, 신동, 세종 때 그 신동이었다는 김시습 이름이 김시습 아닙니까? 아시죠? 임금님 앞에서 한시를 지으니까 그냥 바로 대꾸를 해서 한시 지으니까 어때요? 비단 몇 표를 줘라. 그래서 그 꼬맹이가 어떻게 가져가겠어? 비단 몇 표를 줘라. 못 가져가니까 뭐 말로만 이렇게 주라고 그랬는데 그 신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비단을 서로 이렇게 묶음을 서로 끌고 이렇게 질질질 그 꼬맹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김시습이가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소용돌이 속에 살았지만 김시습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해가는 거.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시습이었겠어요. 저는 이런 것도 주자 해석이 때때로 뭐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저는 왜 이거를 강조했냐면 이거 사자성어입니다.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정문입설이라고요. 이게 고사가 뭐냐면 주의 선생님이 스승이 이정자 선생님이잖아요. 정자 선생님이 이렇게 방에 안에 계세요. 제자가 와 있어요. 근데 제자 다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제자 둘이 왔는데 이 눈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스승님이 눈을 감고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눈을 감고 뭘 명상에 잠기셨는지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 왔어요. 이거 질문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스승님이 먼저 눈을 뜨실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쌓였어. 허벅지까지. 그래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할 때 정문 입설. 스승 정자의 문 앞에서 눈이 내리는데 서 있다. 그래서 정문 입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자의 4대 제자입니다. 이 중에 사상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상체가 사량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의 선생님도 집주에다가 사량자 해석을 시습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해놨느냐? 나 주자는 매일매일 때때로 익히고 본받고 이게 공부하는 거다. 라고 주자는 해석해놨는데 주자가 저 밑에 해석에다가 오늘 집주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사량자라는 사씨의 해석이 있는데 사씨는 뭐라고 해석해놨느냐? 좌지시에도 익히고 입시 시습이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을 때 예법대로 앉아야 되고 서있을 때는 서있을 때 예법을 해야 되고 스승 집에 갔을 때는 스승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때때로 익히는 게 아니라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스승님 때 방문했을 때, 누구 만났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익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님도 모든 해석을 모아놨을 때 야 이런 해석도 있다. 이것도 참고하셔요. 라고 주자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런 사씨 해석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네.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21세기 이때에 맞게 뭔가 나와야 되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주자 예전에 황간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떻게 공부를 맨날 하루 24시간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신중시, 내 몸 가운데 때가 있어. 내 몸이 아주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어. 잠이 올 때도 있어. 내가 어디 다쳤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익혀야 되는 게 따로 있고 또는 일중시, 그날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라서 새벽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일중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연중시. 아니 다 농사꾼인데 구경야독 하는 사람인데 봄, 여름에 어떻게 그 농사철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겨울이나 초봄이나 이럴 때 해야지 연중시에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원래 주자 이전에도 이 때시자를 때때로 매일매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때에 맞게 그 처한 상황에 맞게 익혀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량자, 이 황간 이런 사람의 미세한 주석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아까 제가 중국집에 갔을 때 정식, 정관사의 논어집주만 해석이 아니라 이런 이걸 부정관사라고 그러거든요. 부정관사 아니 글자 써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거다. 그래서 남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해석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속 세대들한테 할아버지 맨날 맨날 시습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옛날 사람들 예약사고 써서 활쏘기도 했고요. 옛날 사람들 운전 드라이브도 했어요. 그게 말타기 아닙니까? 음악도 했어요. 가서 풍류도 즐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어 해석도 띄어쓰기도 다르고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도 다르고 다양한 해석을 해야만 창의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해석이 나오지. 나는 맞고 너는 틀려다? 내 노란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 전부 다 포용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논어 해석을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현 역세. 부모를 이건 좀 이따가 해석하고요. 부모를 섬기는데 그 힘을 등이 다해야 되고 임금을 섬기는데 그 자신을 다 바쳐야 되고 부모 가까운 먼 친구들을 더불어 사귀는데 말을 하고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비록 이렇게 하면 난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배운 사람이라고 일컫겠다라고 했는데 현현 역색도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진이를 어진이로 대하고요.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듯이 해라. 아주 좋은 해석이죠. 저는 이 공자의 주자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주자 해석이 맞아요. 어진이를 어진이로 대하는데 마치 내가 이쁜 여자를 본 것처럼 또는 여성들이 이쁜 남자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진이를 봤을 때 나 정약용 선생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나 진짜 정약용 선생님한테 이렇게 현자로 대할 거야. 현현역색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진이를 어진이로 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역자로 해석하지 않고요. 이걸 쉽게 여겨라. 가벼이를 이자로 여깁니다. 어진이를 어진이로 여기고 이걸 여기서 끊어 있습니다. 쉼표를 여기다 둬가지고 어진이를 어진이로 여기고 여색은 멀리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게 두 번째 해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진을 어진으로 대하는데 이거를 여색으로 안 보고 안색, 얼굴 색깔로 해석하는 거예요. 얼굴 색깔을 바꿔서 대하라. 막 나 화났어.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여기 정약용 선생님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화난 걸 그대로 보이지 말고 안색을 정중하게 바꿔서 해라. 그러니까 이 글자에 따라서 가벼울리, 바꿀려, 여색, 안색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현현만 별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역색을 별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현 역색을 네 가지를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중국이나 일본이나 타이완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공자는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 여색을 가벼이 여기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을까? 공자의 가르침이 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자, 맹의자가 효를 불었는데 어기지 말라라. 교통 위반할 때 어길 유자죠? 위반하지 마라. 부모의 뜻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맹무백이 물었을 때는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다칠까봐를 걱정한다. 부모는 자식이 다치면 자기가 다치는 당신이 다치는 것만 더 힘들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해석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뭘 어기지 말라는 것일까? 가르침일까? 비유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석이 천차만별로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십시오.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 이 지우학이
이 우자가 어조사가 이제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어조사 우자가 없으면 지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 교과서 출판사 이렇게 지약사가 있어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다. 배움의 뜻을 듣고 30에 잘했고 40에 뭐 우혹됨이 없었고 50에 지천명했고 60에 미순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주자의 해석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나 공자가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갔다, 학교에 갔다. 저 대학이라고 적어놨지만 학교에 갔다. 그 당시에 15세 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30세 여기 15세에서 30세까지 이 틈이 있잖아요. 20세 약관도 빠지고 왜 15, 하필이면 15년이냐. 여기서부터 30, 40, 50, 60, 70, 10년 터울인데 왜 여기만 15년이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저기가 왜 15년이냐면 이때 공자가 경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시, 서, 역, 예기, 춘추 5개를 3년에 하나씩 만들어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하고 30에 완성을 해서 딱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별난 해석도 있고요. 지천명은 이제 뭐 마지막에 50대 주역을 다시 한번 전을 썼다. 유일하게 주역에만 공자가 쓴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전부 다 전이나 주라고 하는데 주역만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역을 50에 완성했다. 그래서 그 수리편에 가보면 그런 해석도 있어요. 50에 가서 주역을 완성했다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꼭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내가 일입했고 40에 유혹됨이 유혹됨이 없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주자의 집주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자소와 공자께서 아언하신 바, 이 아자를 아름다울 아자인데 주자는 뭘로 해석했냐면요. 글자는 아까 오랑캐 오자가 어찌 오자도 된다면서요. 주자는 뭘로 해석했냐면 아는 항상 상자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주자 선생님은 공자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공자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 늘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은 시, 서, 예를 집행하는 거였는데 이 모두겠자 모두 다 늘상 하시는 말씀이었다. 시, 서, 그 다음에 예를 집행하는 거 시, 서, 예를 그렇게 늘 하시는 말씀이었다 라고 주자는 해석했는데요. 저 김용재는 이번 거는 주자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김용재는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바로 밑에 한나라 때 정현이라는 사람의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아자는요 그냥 아름다울 아자예요. 이 아름다울 아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발을 정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건.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시는 우리가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건 우리나라 시지만 중국의 시는 이 당시 시는 사성이 있어요. 예컨대 따다디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국 영화에서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가 있는데 공자 산동반도에 있는 시와 저 남쪽에 있는 사투리 방언의 시와 북쪽에 있는 시의 성조가 달라요. 그리고 예를 하는데요. 자, 배 사수한 것도 사회자가 성조가 달라요. 그러면 공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공자께서 표준말을 쓰셨는데 표준말로 쓰신 바가 있었다. 뭔 말은 다섯자 바른 말, 아름다운 말, 표준말을 하실 때가 있었다. 어느 때냐? 시를 말할 때 성조가 있어야 되니까. 서, 기록을 이야기할 때. 예를 집행할 때는 모두 다 표준말로 말씀하셨다. 저는 오히려 이 해석이 더 정확하고 공자를 더 명확한 분으로 표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맨날 시서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시서예를 이야기하실 때만큼은 표준말을 사용하셨다. 저는 이 해석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 재밌는 해석인데요. 그리고 제가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지년 불가부지하니 일직이요 일직이라. 이 불가불은 옛날에는 뭐 이거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다 그래서 이걸 붙여있기도 하고, 지금은 불가부지 이렇게 끊어있기도 하고, 이거는 정성은 없습니다. 부모의 연세는 반드시 알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기쁘기 때문에 있자, 한편으로는 곧 두렵기 때문이다. 저는 이 해석은 주자 해석이 더 매우 정확하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살아계심을 살펴보니까 기쁜 거고, 그 노쇠에 가신 것을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두렵다. 주자 해석도 거기에 맞춘 거죠. 알지자는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연세는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아는 거하고 기억하는 건 다르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늘 부모의 연세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그 장수하심에 기쁜 거고, 또 그 노쇠에 가심에 두려워서 애일지성,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 정성스러운 날짜를 아껴가면서 애일지성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이게 이 두 해석, 하한과 주자 해석이 아주 정확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해석이라고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은 또 반대합니다. 자, 황당하고 흥미로운 황간 해석이라고 적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거 해석만 해볼게요. 사람들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용모, 얼굴은 젊어 보여. 그러니까 동안이다 이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동안이어가지고. 또 혹자는 나이는 젊은데 너무나 늙었어요. 이거는 노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위인자자,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반드시 부모님의 연세가 많고 적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부모님의 연세가 높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연세가 높은데 외모가 젊어 보여, 씩씩하고 튼튼해 보여. 그러면 이것은 장수하실 징조니까 기쁜 거다. 우리 부모님이 동안이면 기쁜 거다. 장수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고로 효자는 기쁜 거고, 부모님이 실제로는 아직 연로하지 않으신데 외모는 이미 노쇠해지셨어요. 노안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자는 두렵기 때문이다. 아니 연세도 별로 안 드셨는데 너무나 폭삭 늙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두려운 거다. 외모를 가지고 기뻐한다, 슬퍼한다, 이렇게 기상천외한 해석도 있고요. 또는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연세가 실제로 높은데 그 외모는 또한 고령인대로 따라가서 늙어 보이면 이것은 자식 또한 일구할 수 있다. 기뻐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근데 연세가 높은 것을 보고 기쁘기 때문이고, 그 외모가 나이 들어서 두렵기 때문이다. 그 외모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자와 하한 해석이, 어머님, 아버지 연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기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연세를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지금 미수인데요. 88세인데 장수하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애일지성, 내가 지금 날짜가 별로 안 남았어. 내 효도할 날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내가 두렵다. 이 주자 해석이 정확한 거고. 그래서 저는 주자는 맨날 맞고 이런 주자가 아닌 해석은 맨날 틀리다 이게 아니고, 주자 해석이 옳은 것도 있고
와닿는 것도 있고 주자가 아닌 해석이 옳은 것도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표점, 방점, 띄어쓰기가 없는 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주자 해석에 반대합니다. 제가 이 주자의 해석대로 해볼게요. 자, 공자가 자궁을 일컬어서 말했습니다. 이 일컬을 유자는요, 그냥 말할 유자가 아니에요. 평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자가 자궁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궁하고 아내는 나이가 한두 살 차이입니다. 자궁이 한두 살 많아요. 공자를 보면은 여기 조개패가 있죠? 한자에 조개패가 있는 거는 부자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개가 화폐였기 때문에. 자궁은 실제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공자가 야 제자들아 나 주나라 도서관에 좀 가야 되겠어. 낙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어. 다른 제자는 돈이 없어요. 근데 자궁은 선생님 여기 소나타 있습니다. 그 노자돈 여기 있습니다. 이 호텔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기 기사를 이렇게 줬습니다. 응? 번지 논에 보면 번지가 있죠? 울타리 번자 쓰는 번지가 공자의 제자 중에 운전기사였어요. 번지한테 내가 돈도 줬습니다. 자궁한테 돈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궁이 돈을 주고 아내가 여기 제자가 있는데 뭘 그 앞에다 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자궁을 평가해서 한번 말해볼 건데 이거 너 여자입니다. 계집 여자 여자 여자가 아니고요. 너와 회야 이건 와 여자 더불어 여자죠. 너와 더불어 아내는 누구 숫자 나을 숫자 누가 더 실력이 좋냐 너하고 누가 더 실력이 좋냐 공자가 제자 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로 라이벌인데 그랬더니 자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야는 자궁의 이름입니다. 자궁 이름 자체에 뭐가 있어요? 조개파가 있죠?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자궁이 건축업 했거든요. 사야 저는요 하감 망해려 어찌 감히 아내를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 망자는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망자 뒤에다가 9글자를 붙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망구라고 그러죠? 90을 바라보는 사람을 망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90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망구는 나이가 몇 습니까? 8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망자는 멀리 내다보는 거. 어찌 감히 제가 나보다 나이에 2살 어린 아내를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제 후배 아내는요. 문일의 지시배요. 하나를 들음으로써 10개를 아는 친구지만 그래서 그 다음 대답이 재밌죠? 자궁도 자존심 있잖아요. 사야 저는요 하나를 들으면 저도 선생님 2개는 알아요. 하나만 고지고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2개는 압니다. 이렇게 자궁이 슬쩍 선생님 저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자의 척대로 합니다. 그래 아내는 문일지식이고 너는 문일지이야. 불려야 안입을 같을 여자. 이 불자는요 이렇게 쓰는 아니 불자와 더 다릅니다. 이 불자는 우리 어감으로 말하자면 결코란 뜻이 있어요. 그냥 아니 불자는 아니야 이거고 저 아니 불자는 절대 결코 100% 그래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까는 더불어 여자로 해석했잖아요. 이때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공자는 허여하다 인정할 여자. 너가 같지 않음을 여기 생략돼 있지만 아내겠죠? 너 아내와 절대 같지 않음을 나 인정해. 너는 아내 똥구멍도 못 따라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자 해석이고요. 저는 이 주자 해석에 반대합니다. 주자가 라이벌인 2살 차이 애들을 데리고 야 너 둘 중에 누가 실력이 좋아? 그랬더니 형이 저는 선생님 아내가 똑똑하죠. 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너는 얘 똥구멍도 못 따라가. 이게 주자 해석이에요. 근데 저 김용재는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주석서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어떻게 아내를 쳐다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내는 문일지시고 저는 문일지인데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자의 해석이 아닌 김용재의 주장의 해석입니다. 불려야 절대 같을 수 없어. 너 어떻게 아내를 따라갈 수 있겠어? 아내와 절대 같을 수 없어. 그런데
자궁아, 기분 나빠하지 마. 오, 여여, 여기서 끊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까처럼 더불어 여자, 와 여자예요. 자궁아, 절대 같을 수 없어. 그러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나 공자는 너와 더불어서 불려야 아내만 또 갖지 못해. 나도 스승인 나 공자도 내 제자지만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공자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제자보다 낮출 수 아는 겸손하고도 객관적인 제자가 공자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공자의 스승으로서의 첫 모습이지 않겠느냐. 띄어쓰기도 다르고 한 글자의 훈석도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자는 자궁을 미워한 듯 하지만 공자가 돌아가실 때는 누구의 품에서 죽습니까? 자궁아. 자궁이 돈 벌려고 시내에 나갔는데 땀이 들어가서 자궁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땀이 들어가서 공자가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숨이 이렇게 끝으로 올라오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간단하게는 여기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배로 숨을 쉬잖아요. 점점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숨이 끊어진다. 이게 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목숨이 끊어질 때 공자가 부른 사람이 자궁이거든요. 사야. 그래서 자궁이 왔는데 자궁이 이렇게 딱 공자를 안으니까 공자께서 눈을 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자궁아, 내가 너 아내하고 그렇게 라이벌로 이렇게 키운 것은 라이벌이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궁이 공자의 품에 공자가 자궁의 품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궁이 염막살이를 하는데 몇 년 살줄 아세요? 6년 상했어요. 3년 지나고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형, 자궁형, 사형, 아유 3년 상이면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4년 지나고 왔는데 형 지금 5년 상이 잊을 수 없어. 6년 연목살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궁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북이민 사마천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 사범대학 부속 건물 할 때 부속 자동차 부속 건물 할 때 붙을 붙자고요. 이건 천리막이자 꼬리밑자예요. 예, 하루에 똥파리들도 하루에 10리도 못 날아가요. 그 천안 똥파리 냄새나고 천안 똥파리들은 천리를 못 날아가지만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막 있자. 천리막 꼬리에 똥파리가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가요. 그 똥파리도. 공자와 그 제자를 이야기할 때 사마천은 공자의 제자들 자로 빤스만 입고 창만 들고 다니던 사냥꾼이었어. 저 누구? 돈만 밝히는 애였어. 논어 제6편 옹야편 염홍 염색할 염자죠? 원래 염색할 염자의 고형입니다. 손에 가장 천한 직업이 손에 염색하지 색깔 짓는 거예요. 천한 애였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공자의 제자에 있다 보니까 천리막 꼬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똥파리 같은 애들도 역사의 길을 남을 천리마가 돼 있어. 공자를 바라보는 관점, 제자를 평가하는 관점이 저는 주자의 해석대로만 아니라 다른 해석도 좀 이렇게 포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